현재 어떤 세력이 한국의 여론을 뒤흔들고 한국인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론을 두 개로 분열시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점차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네이버 뉴스 사용자 가운데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3,998개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0년 동안 네이버 뉴스에 작성된 댓글 1억 1,000만여 건과 이용자 400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면서 과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계정들의 활동 방식과 댓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심 계정들이 어떤 정치 세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결과가 아니란 점입니다. 연구진이 확인한 주요 특징은 한국과 한국 사회, 국내 정치에 대한 강한 비난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이들 계정이 외국이나 외국과 우호적인 세력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방식보다 한국 사회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체제와 병역 제도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비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격 대상이 특정 정치 진영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석된 주요 표적 가운데는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 전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등 국내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사회 내부의 대립을 키우는 방향의 활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 10개 표적 중 7개는 국내 유명 정치인이었는데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양진영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주 대상이 되었죠. 댓글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의 평균 좋아요 비율은 0.514로 분석된 여러 전략 가운데 유일하게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국가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욕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 겁니다. 연구진은 이런 높은 이용자 반응이 해당 메시지의 노출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게 좀 커뮤니티 글을 가봐도 인기 글이나 인기 댓글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이나 댓글들이 어떤 특정 여론에 의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당장 온라인 뉴스에서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많아질수록 해당 댓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많은 이용자의 반응을 얻는다면 추가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나타난 활동 변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주요 선거 기간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은 주당 평균 34.19개로 나타났습니다. 비선거 기간에 주당 평균 22.61개와 비교하면 약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의심 계정의 신규 활동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됐다는 것인데요.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숫자만 보면 23,998개라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정의 숫자만이 아니라 이들이 활동한 시기와 메시지의 방향, 다른 계정과의 활동 연관성, 이용자 반응까지 함께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거와 같이 정치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신규 의심 계정의 활동이 증가했던 결과는 향후 온라인 여론을 분석할 때 계정의 숫자와 댓글 내용뿐 아니라 활동 시점과 확산 방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때까지 온라인 플랫폼 자체는 외국에 있는 세력들이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이용자에게 접근해서 특정 메시지를 반복 확산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일종의 공작 공간으로 악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구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 특정 세력들은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기 위해 안간힘이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극우 성향의 말을 내뱉다가 또 어떨 때는 극자 성향의 말을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싸우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른바 우마오당과 관련해서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향력 활동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거는 2024년 12월에 가천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중국과 관련된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댓글 활동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확인된 활동에서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내용,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을 자극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댓글 하나의 내용보다 여러 주제가 동시에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갈등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처럼 한국 사회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불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하나의 댓글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이 여러 계정에서 반복되면 이용자가 받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실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계속 노출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집단으로 바라보기보다 서로 대립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나 이러한 여론조작 행태는 댓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나온 것인데요. 구글은 올해 2분기 한국 정치 콘텐츠를 다룬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무더기로 폐쇄했습니다. 특히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한 달 동안 총 367개의 한국어 채널이 폐쇄되었는데요. 구글이 밝히길 이 채널들이 여러 계정이나 채널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특정 정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종의 공작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4월에 22개, 5월에 367개, 6월에 60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폐쇄된 채널의 성향은 정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의 채널들도 있었고 그 반대로 비난을 가하는 채널들도 있었습니다. 5월에 당장 정부를 비판한 채널이 142개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특정 정당을 비판한 채널 53곳이 폐쇄되기도 했고 또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이 71곳이 폐쇄되었습니다. 또 정부를 지지하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채널 43곳도 폐쇄가 되었죠. 구글이 이 채널들을 묶음으로 폐쇄한 것은 이 채널들이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체나 조직이 여러 계정을 관리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글이 이렇게 한국어 채널을 무더기로 삭제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유튜버 생활 12년 차인데요. 이 정도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여론조작 행위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이 말하길 영양 공작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양 공작이란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주체가 여러 계정이나 채널을 움직여 특정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결국 여론조작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여론 개입과 사회 혼란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하이브리드전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은 군사력만 사용하는 전쟁과는 달리 정치, 경제, 정보, 사이버, 외교 등 서로 다른 수단을 함께 활용해 상대국의 대응 능력을 약화하는 방식입니다.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SNS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군사작전이 벌어지면 언론을 통해 주요 상황이 전달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의도적으로 편집된 콘텐츠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위협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사이버 공격, 정보 탈취, 온라인 선전, 정치적 영향력 행사, 경제적 압박,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활동 등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죠. 상대국의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정치권의 갈등을 확대한다면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냉전 이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사이버 공간과 정보 영역,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수단 등을 결합하면 군사력을 직접 투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상대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와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된 여러 분쟁에서 사이버 활동과 정보전,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을 활용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에너지와 경제적 영향력 같은 수단까지 함께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도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지속되도록 만들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국민이 서로 다른 집단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면 해당 국가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부 정치 갈등이 커지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하이브리드 위협은 군사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그야말로 전 국민이 다 같이 단합해야지 겨우 대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